이 묘자리가 김씨 조상 땅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말거라 이놈아. 낮게 깔린 목소리가 한밤의 산을 쪼갰습니다. 산에는 삽을 땅에 꽂고 횃불 아래 번들거리는 눈으로 상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땅 문서가 없으면 임자 없는 땅이요. 바다가 어딘가에 묻어둔 그 뻘다귀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르는 일이고 이 산도 모르는 일이고. 그는 손에 묻은 흙을 천천히 털었습니다. 마치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땅이 기억한다는 것을, 흙이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뽑혀 나간 뼈들이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남의 명당을 훔친 사내와 그 집안을 씨도 남기지 않고 쓸어간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야담곡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괴하고 처절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92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땅, 남한강 지류가 굽이치는 산자락 아래에 갈매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처럼 산이 갈라진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20 남짓 가구, 논, 몇 되기와 반면 맞이기를 나누어 가진 소박한 고을이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일렀습니다. 음력 3월이 채 되기도 전에 땅이 풀렸고 진달래가 산허리를 분홍으로 물들였습니다. 얼어붙었던 개울이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꿩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된장독 뚜껑을 열고 봄 햇살을 들이켰으며 아이들은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깔깔댔습니다. 그러나 마을 북쪽 기와 2칸짜리 집에 사는 양금돌은 그 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산 중턱의 어느 한 지점을. 묵직한 소나무 세 그루가 병풍처럼 서 있는 그 아래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햇볕 잘 드는 자리. 옅은 안개가 아침마다 그 언저리에만 실처럼 감기는 곳.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를 김씨네 선산이라 불렀습니다. 대대로 이 마을의 뿌리를 내린 안동 김씨 집안의 조상 묘역이었습니다. 양금돌이 그 자리를 처음 눈여겨본 것은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떠돌이 직관이 술에 취해 중얼거린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저 자리 말이오? 허허 저건 뭔 줄 알쇼. 배사님 수의 좌청룡 우백호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전방에 안산까지 갖춘 진짜 백이 명당 중에 명당이오. 저 자리에 조상뼈 하나만 묻어두면 3대가 굴지 않는다 했소. 저 자리에 뼈를 안 치는 자는 그 자손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오. 양금돌은 그 말을 사흘 밤낮 씹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논 5 맞이기에 밭 3떼기, 소 2마리를 둔 이 고을에서는 그런대로 먹고 사는 축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대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늘 더 큰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박진사가 기와집을 새로 올렸다는 소문이 들리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한양에서 벼슬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산골에 묻혀 살다 죽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재주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학문도 중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직관의 말이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명당에 뼈를 안 치면 3대가 굴지 않는다. 양금돌은 그 말의 뜻을 밤마다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김씨네 뼈를 치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봄이 오자 그 생각은 더 이상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792년 음력 3월 초닷새 날. 양금돌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세 아들은 온돌방에서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신을 신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논두렁을 따라 걷다가 고갯길을 넘어 이웃 마을 화개골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화개골 어귀의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기울어진 대문에는 관상지리 태길이라고 쓴 낡은 나무 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최참봉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참봉 벼슬을 산 것이 30년 전 일이라 참봉이라 불리기는 했지만 실상은 마을을 전전하며 직관일과 점쟁이 일을 함께하는 70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인즉 최참봉이 바른 직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살아있는 명당의 주인을 바꿔주기도 하고 남의 묘를 흉지라 거짓 판정에 쫓아내기도 하는 이른바 돈 받고 땅 바꿔주는 악한 직관이라는 것입니다. 양금돌은 그 소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인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최참봉이 나왔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주름진 눈가에 노랗게 충혈된 눈이 번뜩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손님을 보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지도와 팔괘도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수북했습니다. 최참봉은 방석을 밀어주고는 차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여주 갈매골에서 왔습니다. 양금돌이라 합니다. 갈매골이라 용건이 무엇이오? 양금돌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은자 5냥을 꺼내 조용히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최참봉의 눈이 그것을 보았다가 다시 양금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시오. 양금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갈매골 북쪽 산에 있는 안동, 김씨, 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의 위치, 생김새, 소나무의 배열, 남향경사, 아침 안개가 감기는 방식을 그는 보름 넘게 그 자리를 관찰한 것처럼 세세하게 설명했고 최참봉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최참봉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붕 너머에서 봄새가 울었다가 그쳤습니다. 이윽고 최참봉이 눈을 떴습니다. 그 자리를 직접 봐야 하오.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보름 후면 되겠소. 마을 사람 눈에 띄어서는 안 되니 해질 무렵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시오. 양금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흥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자 2냥을 더 꺼내 놓았습니다. 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최참봉은 그 돈을 보지 않는 척하면서 보았습니다. 그의 얇은 입술 끝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1792년 음력 3월 20날. 봄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산벚꽃이 다 지고 초록이 무성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서산에 걸릴 때 양금돌은 갈매골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최참봉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논두렁 뒷길로 돌아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지만 봄이라 발 아래 새풀이 돋아 있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꽃향기가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걸음에는 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나무 새 그루 앞에 섰습니다. 최참봉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사방을 돌아보고 무릎을 꿇어 흙을 한 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방 위를 짚어보고 저 멀리 산의 능선과 강의 흐름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양금돌은 숨을 죽였습니다.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이윽고 최참봉이 눈을 떴습니다. 소문보다 낫소.
그 한마디가 양금돌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정말입니까?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 전방 안산까지 이보다 나은 자리는 이 고을에 없소. 저 묘에 누워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그 후손들이 묘를 잘 쓰고 있소. 40년 전에 쓴 자리 같구먼. 그렇다면 만약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의 조상을 모신다면? 최참봉은 양금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후손이 3대를 굶지 않겠지. 김씨 내 뼈를 치우고 내 조상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산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최참봉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할 수는 있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허나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오. 압니다. 알면서도 하겠다는 말이오? 양금돌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그날 밤 양금돌은 집으로 돌아와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꺼져가는 아궁이에 장작 한 개비를 더 집어넣자 불꽃이 잠깐 피어올랐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그 불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 어린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처럼 한번 스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장면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기와집, 넓은 논,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 장남, 마을 사람들의 굽힌 허리, 그것이 그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무슨 죄가 있나, 뼈가 무슨 죄가 있나, 좋은 자리에 좋은 뼈를 묻으면 그걸로 되는 것을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궁이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방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양금돌은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묘를 이장한다는 명분 말입니다. 그는 마을 이장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 조상묘가 지세가 안 좋다 하여 올봄에 이장을 하려 합니다. 마을 북쪽 산 위에 자리를 하나 봐 두었소. 이장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장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관이 흉지라 하면 언제든 옮기는 것이 관례였으니까요.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을 동쪽 야산에 있는 허름한 봉분 2기였습니다. 그는 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곧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저희 집안이 잘 될 것이오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그것이 기도인지 변명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모두 잠든 한밤중 최참봉과 양금돌 단둘이서 산에 올라 김씨네 묘를 파낸다. 파낸 유골은 흰 자루에 담아 산 너머 깊은 골짜기의 무명 자리에 안매장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른 다음 며칠 뒤 양금돌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유골을 정식으로 이장하는 척 마을 사람들을 불러 치른다. 최참봉이 말했습니다. 김씨네가 눈치채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오. 봉분을 완전히 복원하고 잔디까지 다시 심어 놓으면 김씨네가 확인하러 오더라도 외관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오.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파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니. 양금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는 언제가 좋겠소? 3월 금음날, 달이 없는 밤으로 잡으시오. 3월 금음날이 다가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만 가득했고 바람은 없었습니다. 봄의 냄새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흙내음, 새싹 냄새, 소나무, 진 냄새. 그러나 양금돌의 코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쥔 삽의 나무 자루가 얼마나 거칠고 차가운지를 느꼈습니다. 발밑에 새풀이 밟히는 감촉,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허벅지 안쪽이 당기는 느낌, 그것만이 생생했습니다. 최참봉은 앞서 걸으며 작은 등잔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등잔은 소매로 가려져 있었고 아주 가는 빛만이 발밑을 비췄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 앞에 당도했습니다. 최참봉이 삽을 들고 봉분 앞에 섰습니다. 시작하시오. 양금돌은 삽을 들었습니다. 쿵! 첫 번째 삽이 봉분의 흙을 깎아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방이 조용하던 산에서 갑자기 휙 소나무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등잔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양금돌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최참봉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멈추지 마시오. 망설이면 더 무서운 법이오. 양금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쿵, 쿵, 쿵. 삽질 소리가 봄밤의 산을 울렸습니다. 파헤쳐진 흙더미가 옆으로 쌓여갔습니다. 봉분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회를 다진 단단한 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깨자 마지막으로 오래되어 가무잡잡해진 하얀 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금돌의 숨이 멎었습니다. 등잔빛 아래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잠들어 있던 김씨 조상의 해골이 두 사람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개골의 눈구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턱뼈는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려는 것처럼. 최참봉이 흰 자루를 꺼냈습니다. 담으시오. 양금돌은 떨리는 손으로 뼈를 주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갑고 가벼운 감촉. 수십 년 세월의 무게가 담긴 그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는 하나씩 자루에 담았습니다. 두개골, 척추뼈, 갈비뼈, 손뼈, 발뼈. 자루가 묵직해졌습니다. 그들이 다 마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파낸 자리를 다시 메우고 흙을 다지고 뜯어온 잔디를 덮었습니다. 최참봉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봉분을 복원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루를 들고 산 너머로 걸어갔습니다. 깊은 골짜기 끝, 이름 없는 바위 아래 그들은 다시 삽을 들어 구덩이를 팠습니다. 자루째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최참봉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양금돌은 혼자 대문 앞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딜 다녀오셨어요? 새벽부터. 양금돌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산에 좀 다녀왔소. 이장 자리 보러. 그러세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 자꾸만 무언가가 아른거렸습니다. 등잔빛 아래 드러났던 텅 빈 눈구멍, 살짝 벌어진 턱뼈. 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봄새가 울었습니다. 양금돌은 그날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꿈이라는 것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뜨고 누운 채로 밤이 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땅이 들었다는 것을, 산이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뽑혀 나간 뼈들이 이름 없는 골짜기 바위 밑에서 이미 무언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1792년 음력 4월 초였습니다. 봄은 끝물에 접어들었습니다. 산벚꽃은 이미 진 지 오래였고
논에는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허리를 구부려 논에 모를 꽂는 동안 양금돌은 마을 이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장 어르신, 저희 조상 맷자리 이장을 이번 달 안으로 마치려 합니다. 마을 어른들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청하고 싶소이다. 이장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의 마을 어른들을 불러 증인을 세우는 것은 조선시대의 관례였습니다. 나중에 산송, 즉 묘지를 둘러싼 소송이 생겼을 때 누가 언제 어디에 묻었는지를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양금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그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게 혼자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전체를 자신의 증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에서 가장 악랄한 부분이었습니다. 음력 4월 14날 태길이 잡혔습니다. 최참봉이 골라준 날이었습니다. 그는 천간지지를 따져 토성이 온화한 날이라 했지만 실상은 그냥 날씨 좋고 바람 없는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양금돌의 집 마당에는 이웃 사람 67이 모였습니다. 이장 어른, 맞은편 집 박노인, 아랫마을 김서방까지. 양금돌의 아내가 아침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떡과 막걸리, 포와 건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장이라니 수고가 많소. 직관이 흉지라 했소.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양금돌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최참봉 어르신이 보시더니 물이 든다 하시더이다. 이러다 후손에게 화가 미친다 하시기에 급히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이 들면 안 되지. 잘 하셨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이 흰 도포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재관처럼 의젓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는 완벽히 덕망 있는 직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일행은 마을 동쪽 야산으로 먼저 갔습니다. 양금돌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묘 2기 앞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막걸리를 따르고 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양금돌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거짓 눈물이었을까요? 진짜 눈물이었을까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상의 뼈를 다시 보는 것이 슬펐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이 눈물의 형태로 흘러나온 것인지. 어쨌든 마을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효성스러운 아들의 눈물로 보였습니다. 양서방, 참 효자로세. 어르신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금돌은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일행은 그대로 북쪽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 앞에 당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오, 이거 자리 참 좋구먼. 남향의 소나무까지 아주 포근하게 생겼소. 최참봉, 역시 눈이 높으시네. 최참봉은 점잖게 웃었습니다. 산이 품어주는 자리입니다. 여기 모시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유골을 안치했습니다. 봉분을 쌓았습니다. 잔디를 입혔습니다. 제를 올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을 사람 67이 직접 보았습니다. 양금돌의 조상이 그 자리에 묻혔습니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오직 양금돌과 최참봉, 그리고 땅만이 알았습니다. 이장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갈매골 북쪽 안동 김씨 집안에서 선산을 돌보러 올라갔던 머슴이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선산에 다녀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없더냐? 예, 그게 딱히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봉분 옆에 발자국이 좀 많더이다. 그리고 잔디가 군데군데 약간 뒤집힌 것 같기도 하고.
안동 김씨 집안의 주인 김재읍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46의 선비였습니다. 학문을 하되 고집이 있고 집안을 지키는 것을 첫째 의무로 알았습니다. 뒤집혔다고? 예, 짐승이 다녀간 것일 수도 있사옵고 직접 올라가 보겠다. 김재읍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 앞에 서서 봉분을 살폈습니다. 봉분의 형태는 완전했습니다. 잔디는 덮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모양은 같은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오래된 봉분이 갖는 특유의 눌린 듯한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약간 들떠있는 느낌. 그는 손으로 흙을 눌러보았습니다. 약간 물렁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는 주위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봉분 옆쪽의 흙이 색이 약간 달랐습니다. 파였다가 다시 채워진 흙 특유의 조금 더 짙은 색. 누가 손을 댔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습니다. 짐승이 긁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흙이 쓸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의 증조부가 나타났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눈이 텅 빈 모습으로 말없이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김재읍은 새벽에 깨어나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1792년 음력 6월 중순, 삼복더위가 한창인 계절이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살을 태울듯 내리쬐었고 밤에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논의 벼는 무릎 높이까지 자라 초록으로 가득했고 매미 소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모여 부채를 흔들었고 개울에서는 아이들이 물장구를 쳤습니다. 그 여름에 양금돌의 집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웃 마을 부보상, 즉 보따리 장수가 양금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에 장사 밑천이 떨어졌다며 당장 10냥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지고 온 명주 10피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양금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수가 보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양금돌은 담보로 맡긴 명주를 열었습니다. 명주 10필은 시장에 내다 팔면 30냥은 거뜬히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10냥을 주고 30냥짜리 물건을 얻은 것입니다. 양금돌은 명주를 쓸어내리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장수가 도망간 것인지 무슨 사고가 생긴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수중에 귀한 물건이 굴러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온 마을에 병충해가 돌았습니다. 벼가 누렇게 뜨고 쭉정이가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논을 살피러 다닐 때 이상하게도 양금돌의 논에서만 벼가 파릇파릇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름을 더 쳤는지 물을 잘 댄 것인지 마을 사람들은 입방아를 찧었지만 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양서방 논은 어째 저렇게 잘 됩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소. 그냥 정성껏 돌본 것뿐인데. 양금돌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풍성한 벼를 보며 이장을 떠올렸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 묵직한 흘, 그 아래에 잠든 것들. 과연 명당이었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흥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양금돌의 막내 아들 양수봉, 12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리하고 활달한 아이로 마을에서도 귀여움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우뚝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허공의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창문 쪽이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고 창호지 너머는 검었습니다. 수봉아, 왜 그러느냐?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봉아, 아내가 손을 잡자 아이가 흠칫 깨어났습니다. 눈을 깜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서? 갑자기? 저기 창문에. 아이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문이 어째 흰 것이 있었어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달빛이겠지. 이 녀석아. 아니에요. 달빛이 아니에요. 흰 옷 입은 할아버지가 서 계셨는데 저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양금돌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어서 밥이나 먹어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수봉은 꿈속에서 비명을 질러온 식구를 깨웠습니다. 아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뼈만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어두운데 혼자 있었어요. 양금돌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더운 데서 뛰어놀다 더위를 먹었나 보다. 물 한 잔 마시고 자거라. 아이는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양금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본 것인가? 달빛인가? 아니면 생각은 거기서 끊었습니다. 그는 강제로 눈을 감았습니다. 삼복더위인데도 불구하고 발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명당의 뼈를 모셨으니 복이 오는 것뿐이다. 아이가 괜한 꿈을 꾼 것뿐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번, 4번, 밖에서 매미가 울었습니다. 한여름 한밤중에 매미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럿이 산 쪽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양금돌은 이불을 귀까지 끌어당겼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음력 6월 20날. 양금돌은 최참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화개골 낡은 초가집. 최참봉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다가 양금돌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금돌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앉자마자 양금돌이 말했습니다. 이장한 뒤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막내 아이가 흰 할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뼈만 남은 노인이 나왔다고 했소. 최참봉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서 왔습니다. 최참봉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측은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복과 화호는 같은 문으로 들어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명당의 기운을 훔쳤소. 그러면 그 기운이 당신네 집안을 살찌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도 따라오는 법이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것처럼. 양금돌은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부적이라도 써드릴까요? 최참봉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부적이 소용없소. 그럼 무엇이 소용있습니까? 없소. 방 안에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마당에서 약초가 햇볕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참봉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뭐라 했소?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했소. 그리고 당신은 안다고 했소. 알면서도 하겠다고 했소. 나는 그 말을 기억하오. 양금돌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요. 최참봉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양금돌은 빈손으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럼 복은 옵니까? 안 옵니까? 최참봉이 대답했습니다. 올 것이요. 그러면 그리고 화도 올 것이요. 함께 양금돌은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오르막이었습니다. 한여름 한낮의 햇살이 등을 찔렀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걸었습니다. 발 아래 흙이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흙 아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도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달 말 이웃 마을 부자 정노인이 갑자기 땅을 팔고 싶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노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늙어서 땅을 가지고 있어 봤자 소용이 없다며 값을 후하게 쳐주는 이에게 논 12마지기와 밭 5마지기를 통째로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가보다 조금 싸게 양금돌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부터 굴러들어 온 명주갑과 풍년으로 번 돈을 합쳐 그는 정노인의 땅을 샀습니다. 한 해 만에 그의 논밭은 2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양서방이 올해 운이 트였나 보구먼. 이 장을 잘한 덕인가. 글쎄 최참봉이 자리를 잘 봐준 모양이지. 양금돌은 그 말들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그러나 그의 집 막내 12살 수봉이는 그달부터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괜히 창문 쪽을 보았고 밤마다 잠에서 깨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그것이 헛소리인지 잠꼬대인지 아내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 애가 요즘 왜 저런 거예요? 양금돌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름에 더위를 먹은 개지. 곧 나을 것이요. 그렇겠지요. 아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양금돌은 밤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의 재물은 늘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쌓였습니다. 마당에는 소가 한 마리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밤마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과 환흥 같은 문으로 들어온다. 최참봉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양금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멎었습니다. 여름밤 특유의 짐승 소리가 어디선가 들렸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도 아주 천천히 그의 집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으면 몰라도 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알고 싶지 않은 쪽에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1792년 음력 9월이었습니다. 들판이 누렇게 익었습니다. 온 마을의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아침마다 안개가 낮게 깔린 논두렁 사이로 벼 이삭이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피로가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낫을 갈고 가마니를 꺼내 햇볕에 말리고 소달구지 바퀴를 점검하는 소리가 아침부터 마을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그해 가을 갈매골에는 병충해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합쳐 10집 가운데 6집이 반작황에 그쳤습니다. 비료도 충분하지 않았고
여름 가뭄이 짧게 남아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이른 아침부터 한숨을 쉬었고 논 절반을 남에게 소작 준 박노인은 이 말을 짚었습니다. 올해는 쉽지 않겠구먼. 쌀 한 말 값이 또 오를 텐데. 그러나 양금돌의 노는 달랐습니다. 그의 노는 원래 가지고 있던 5마지기에 봄에 사들인 정노인의 12 마지기까지 합쳐 17마지기 전부가 고개가 꺾일 만큼 이삭이 탐스러웠습니다. 벼 한 포기에 이삭이 넘쳐 흘렀고 줄기는 굵었으며 색은 짙고 윤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멈춰 서서 혀를 찼습니다. 저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비를 맞았는데 걸음을 다르게 쓴 거 아니겠소? 아니, 양서방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 하더이다. 이장을 잘한 덕이지 뭐. 조상이 좋은 자리에 가시면 후손이 복 받는다잖소.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조상 덕이라고. 그보다 더 맞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조상이 누구의 조상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추수가 끝난 양금돌의 창고에는 곡식이 넘쳐 흘렀습니다. 볕단을 쌓고 가마니를 채우고 광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처마 밑 헛간에까지 쌓았습니다. 아내는 연신 허리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소. 아이고, 내년엔 장남 혼사도 볼 수 있겠구먼. 이제 어디 내놓을 수 있겠어. 양금돌은 창고 앞에 서서 쌓인 곡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가득 찬 창고, 넉넉한 살림, 굽히지 않아도 되는 허리. 왔다. 드디어. 그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복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눈을 떴습니다. 양대복은 양금돌의 장남이었습니다. 22살의 청년으로 아버지를 닮아 다부지고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묵하고 어른스러웠으며 마을 일도 거들고 농사일도 군소리 없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내년에는 혼사를 봐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 대복이가 추수가 끝나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상에서 수저를 놓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밥 한 술을 떠올려서는 한참을 씹지 않고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건드리면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보가 또 멍하니 있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것과 어딘가에 팔려 있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었지만 양금돌은 알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어딘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늘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음력 10월 초였습니다.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당에 장독대의 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고 채마밭에 배추 잎끝이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손끝이 시린 계절이 왔습니다. 그날 새벽 양금돌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뚝, 뚝, 뚝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마당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졌습니다. 마당에 대복이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맨발로 서리 내린 마당에 서서 북쪽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옆구리에 늘어뜨리고 고개만 북쪽으로 돌린 채 마치 누군가가 그 방향에서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보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보가 양금돌이 마당으로 내려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복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인지 잠들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와 있냐, 이 녀석아. 맨발로.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다니 스스로 걸어 나온 것 아니냐? 기억이 없습니다. 자다가 눈을 떠보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양금돌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아 방으로 들였습니다. 발을 보니 서리 때문에 발등이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발을 천으로 감싸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몽유병이 생겼나 보다. 걱정 마라. 의원한테 가보자. 예. 대복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한 번 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북쪽을.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이끌림인지 양금돌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구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양금돌은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여주장에 나가는 길에 의원을 찾아 사례를 두둑이 할 테니 집에 와 달라고 청했습니다. 의원은 대복의 맥을 짚고 눈을 보고 혀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몸에는 별 이상이 없소. 그렇다면 왜 이러는 겁니까? 심화가 치밀거나 아니면 심신이 크게 놀란 일이 있었거나 혹시 이 청년이 최근에 무섭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지 않았소? 양금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체질적으로 심히 약한 사람이요. 따뜻하게 자고 술을 삼가고 무리한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오. 탕약 한 제 지어드리리다. 의원이 돌아간 뒤 양금돌은 아들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멈추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대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탕약 냄새가 방문 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또 북쪽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금돌은 발소리를 죽이고 물러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음력 10월 보름, 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잠든 깊은 밤, 양금돌이 막 눈을 감으려는 순간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나무 대문 여닫히는 소리였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 흰 속적산 바람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복이었습니다. 양금돌은 달려갔습니다. 달이 밝아서 그림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논두렁을 지나 고갯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일정했습니다. 꼭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대복아, 아들이 멈추었습니다. 대복아, 어디 가는 거냐? 달빛 아래 돌아선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가 이상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눈동자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눈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잠든 눈. 산에, 왜 산에 가느냐? 이 밤중에 부르는 것이 들립니다. 양금돌의 심장이 쾅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이 부른다는 것이냐? 대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북쪽 산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그 산 중턱을 달빛 아래 소나무 실루엣이 까맣게 서 있었습니다. 양금돌은 아들의 팔을 붙잡아 끌었습니다. 가지 마라. 들어가자. 집에 가자. 예. 대복은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끌려오면서도 계속 고개가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목줄이 그쪽에 매여 있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양금돌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늘의 달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림자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부르는 것이 들린다.
아들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몽유병이다. 의원이 그랬다. 심이 약한 것이다. 그러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발끝이 시렸습니다. 한밤의 서리가 발등을 물어뜯는 것처럼 이튿날 아침 양금돌은 최참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뛰다시피 갔습니다. 화개골 초가집 앞에 서서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참 만에 안에서 최참봉이 나왔습니다. 그는 양금돌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양금돌이 말했습니다. 장남이 이상합니다. 밤중에 몽유합니다. 북쪽 산으로 걸어가고 있었소.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최참봉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산이 부른 것이요. 산이 사람을 부릅니까? 산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양금돌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셨지만 장남까지 이러면 뼈를 돌려놓으시오. 방 안에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양금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김씨네 조상뼈를 파내어 제자리에 돌려놓으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요. 그러면 우리 조상뼈는 어찌 되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소. 이장을 했다고. 그걸 다시 파내면 어찌 설명하겠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미 증인까지 세웠소. 최참봉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했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당신이 안다고 했소. 그리고 했소. 뼈를 돌려놓지 않으면 그 산이 당신 장남을 완전히 데려갈 것이요. 데려간다고요?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먼저 징조가 오는 법이요. 밤마다 불러도 막지 못하는 날이 오면 그땐 끝이요. 양금돌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은 있소. 그러나 길지 않소. 뼈를 돌려놓으면 우리 집복은 다 사라지는 것이오? 최참봉은 잠시 양금돌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걱정을 하오? 양금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아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뼈를 돌려놓으면 사라질 재물이 먼저 아른거렸습니다. 창고의 곡식이 17맞이기의 논이 내년에 볼 장남의 혼사가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욕 안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금돌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1793년 음력 11월 말, 땅이 2자 깊이로 얼어붙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숨을 내쉬면 흰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우물물을 길어 올리면 두레박 가장자리에 얼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꽁꽁 싸맨 채 방 안에 붙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나뭇가지 꺾는 소리만큼이나 눈이 덮인 산이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양금돌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이 넉넉했고 창고에 곡식이 넘쳤으며 안방에는 두꺼운 무명 이불이 깔렸습니다. 이웃들이 군부를 걱정할 때 그의 집에서는 구수한 곡식 냄새가 골목까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양서방네는 올겨울 걱정이 없겠구먼. 이장 한 번 잘했어. 조상복이 대단한 집안이야. 그러나 그 집 안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복은 겨울이 들어서자 더 나빠졌습니다. 탕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몽유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였습니다. 양금돌과 아내가 번갈아 가며 대복의 방문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도 일어나 앉아 북쪽 벽을 향해 무릎을 꿇는 일이 생겼습니다. 눈을 뜨고 잠든 채로 그 자세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복이가 왜 저러는 거예요? 의원은 몸에 이상 없다고 했는데 왜 계속 저러는 거예요? 심이 약한 것이요. 기다리면 나을 것이요. 기다리면 나아요? 밤마다 북쪽 벽 보고 무릎 꿇고 있는 게 나아요? 저는 무서워요. 저 아이 눈이 잠든 눈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양금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혹시 이장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장하고 나서부터 막내도 이러고 대복이도 이러고 이장이 무슨 상관이요? 양금돌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흠칫 놀랐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장이 잘못된 것이 없소. 최참봉이 자리를 잘 봐준 것이요. 이 집이 이렇게 잘 된 것도 다 그 덕이 아니오. 대복이는 곧 나을 것이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양금돌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음력 동짓달 20날 밤이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흔들었고 창호지가 파르르 떨었습니다. 고드름이 처마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대복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쾅! 문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양금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복의 방으로 달려가니 방 안에서 대복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잠든 채로 눈은 뜨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흰자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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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해요. 부릅니다. 불러요. 중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꼬대도 아니고 외침도 아닌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라기에는 너무 평탄한 그 목소리가 우드드. 대복이 빗장을 잡아당겼습니다. 빗장이 삐걱댔습니다. 양금돌은 반대쪽에서 문을 붙잡았습니다. 대복아, 대복아, 부릅니다. 가야 해요. 나가야 해요. 대복아, 이 압이다. 정신 차려라. 우드드, 우드드. 문이 흔들렸습니다. 양금돌의 발이 마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혀가 말랐습니다. 22살 청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몸에 빌려 쓰고 있는 것 같은 힘이었습니다. 대복아. 아내가 달려와 옆에서 함께 문을 붙잡았습니다. 새 식구가 방 안에서 든 힘과 밖에서 버티는 힘으로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뚝! 대복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쿵! 방 안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양금돌이 빗장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복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양금돌이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밖에서 1시간을 서 있다 온 사람처럼 몸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올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방이 어두웠습니다. 뼈를 돌려놓으시오. 최참봉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장남을 완전히 데려갈 것이오. 양금돌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올린 손이 아들의 식은 살갗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방 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처마가 흔들렸습니다. 고드름이 떨어져 마당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아주 멀리 북쪽 산 방향에서 소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부르는 것처럼,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양금돌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대복의 이마 위에 손을 올린 채로 창밖에 어둠이 물러나고 새벽 빛이 스며들어 올 때까지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 사이에서, 재물과 아들 사이에서, 그 좁고 어두운 틈에 끼어 양금돌은 그 긴 겨울밤을 혼자 견뎠습니다. 그리하여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땅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우물이 얼었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매골 북쪽 안동 김씨 집안에서 또 한 번 누군가가 산에 올랐습니다. 김재흡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 앞에 섰습니다. 봉부는 하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봉분 가장자리의 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봄에 보았던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흙의 색이 달랐습니다. 눈이 없는 겨울에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봉분의 흙이 오래된 흙과 새 흙이 미묘하게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새로 덮인 흙은 조금 더 짙었습니다. 오래된 봉분이 가질 수 없는 짙음이었습니다. 김재흡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흙을 찔러 보았습니다. 겨울이라 겉은 얼어 있었지만 봉분 중앙의 흙이 주변에 얼어붙은 흙과 달리 조금 더 잘 뚫렸습니다. 뭔가 덜 다져진 것처럼.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 바람 없는 겨울 하늘, 새 한 마리 없는 고요. 그리고 봉분 위에 지팡이를 꽂은 채 움직이지 않는 산에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 조용히 누가 손을 댔구나. 확신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감은 명확했습니다. 대대로 이 선산을 돌봐온 집안의 후손이 가지는 피와 살에서 우러나오는 직감. 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한 줄을 썼습니다. 봉분에 누가 손을 댔다. 봄에 확인할 것. 종이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앉았습니다. 꿈속에서 증조부가 나타났던 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텅 빈 눈, 벌어진 턱뼈. 그 입이 벌어진 것이 혹시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없다고, 나를 찾으라고. 김재흡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봄이 오면, 흙이 녹으면 반드시 파볼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의 갈매골은 조용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소복소복 아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지붕 위에 쌓이고 논두렁에 쌓이고 소나무 가지 위에 쌓였습니다. 양금돌의 집 창고에는 여전히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대복의 방에서는 밤마다 이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가 났을 때는 적어도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복은 밤이 되면 그냥 북쪽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용히, 순순히, 마치 이미 체념한 것처럼. 양금돌은 그 모습을 문틈으로 엿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눈을 감은 아들, 22살의 청년이 한겨울 한밤중에 북쪽 벽을 향해 대복아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있었습니다. 진짜 눈동자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춥지 않으냐? 춥습니다. 그러면 자거라. 예. 대복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양금돌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얼굴에 눈이 맞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눈이 녹으면 봄이 올 것입니다. 봄이 오면 땅이 녹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녹으면 김재흡이 삽을 들 것입니다. 그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아직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무겁고 차갑게. 1794년 음력 2월 스무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질척거렸고 처마 끝 고드름이 낮 햇살에 녹아 뚝뚝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개울이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실처럼 가는 초록이 돋았습니다. 진달래가 산허리를 분홍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꼭 2년 전 봄과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양금돌이 소나무 새 그루 아래서 최참봉과 처음 거래를 했던 그 봄과 김재흡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갓을 쓰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슴 하나를 불렀습니다. 쇠삽 2자루를 챙기라 했습니다. 머슴이 물었습니다. 나으리, 어디를 가십니까? 선산에 간다. 이 일은 새벽에요? 어서 따라오너라. 2 사람은 산을 올랐습니다. 진달래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발 아래 녹은 흙이 질척거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소나무 사이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 앞에 당도했습니다. 김재흡은 봉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겨우내 덮였던 눈이 녹아 봉분의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짙은 흙과 옅은 흙의 경계가 이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없는 봄의 봉분은 겨울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삽을 다오. 예, 나으리 설마 파시려는 겁니까? 다오. 머슴이 눈치를 보며 삽을 건넸습니다. 김재흡은 도포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48배 선비가 흙 묻는 것을 개의치 않고 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삽이 봉분의 흙을 깎아냈습니다. 쿵,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너무 가볍게. 오래된 봉분에 단단하게 다져진 흙이라면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팠습니다. 1삽, 2삽, 3삽. 흙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래에서 더 짙은 색의 흙이 드러났습니다. 나으리, 머슴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재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삽, 5삽. 이제 봉분이 반쯤 허물어졌습니다. 오래된 봉분이라면 이 깊이에 회다짐이 나와야 했습니다. 단단하게 굳혀진 석회층, 쉽사리 삽이 들어가지 않는 그 층이. 그런데 흙이었습니다. 그냥 흙이었습니다. 회다짐이 없었습니다. 새로 덮은 흙이 그대로였습니다. 새로 판 것이구나. 김재흡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팠습니다. 그러자 나왔습니다. 흰 자루였습니다. 3배로 만든 흰 자루. 그것이 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묘 자리의 한가운데가 아닌 옆으로 비껴난 자리에 마치 급하게 밀어 넣은 것처럼. 꺼내 보아라. 머슴이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꺼냈습니다. 자루의 매듭을 풀자. 뼈였습니다. 오래된 사람의 뼈가 자루 안에 뒤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두개골, 척추뼈, 갈비뼈, 손뼈. 머슴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나으리, 이게. 김재흡은 그 자루를 들고 일어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의 뼈다.
예, 누군가가 우리 선조의 뼈를 여기에 이렇게 쑤셔 넣고 자기 조상을 위해 앉혔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봄 안개가 두 사람 사이에 실처럼 흘렀습니다. 머슴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재읍은 자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갈매골이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로 가물가물한 지붕들, 그 중에 새로 기와를 얹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기와를 새로 얹은 집, 양금돌의 집이었습니다. 내려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나으리? 김재흡은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날이 언제냐? 3일 후입니다. 여주장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금음장은 사람이 많습니다. 2마을, 3마을에서 다 오지요. 잘 되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머슴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리의 눈빛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음력 3월 금음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여주장은 큰 장이었습니다. 갈매골은 물론이고 화계골, 건너마을, 강 건너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포목전, 어물전, 곡식가게, 옹기전, 약재상이 늘어섰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안악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흥정을 했고 아이들은 엿을 사달라고 어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봄 햇살이 장터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양금돌도 장에 나왔습니다. 곡식 한 가마를 팔고 씨앗을 몇 가지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아는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장터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불과 2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포목전 앞에서 아내를 위해 무명한 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흰 무명인지 옥색 무명인지 저울질하면서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장꾼들의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금돌, 장터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양금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재흡이었습니다. 도포를 차려입고 갓을 쓰고 지팡이를 든 채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러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에 머슴 하나가 무언가를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금돌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오랜만이요. 장에 나오셨소. 오랜만. 김재읍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했소. 그가 양금돌 앞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2걸음이었습니다. 그 좁은 거리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주변 장꾼들이 흥정을 멈추었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팔을 내리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안악 몇이 아이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 말이 있소, 양금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장터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오. 양금돌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음을 지웠습니다. 김서방, 무슨 오해가 생긴 것이오? 자리를 옮겨 조용히 얘기합시다. 조용히? 김재흡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조용히 했어야 할 것을 당신이 했어야지. 그는 뒤를 돌아 머슴을 불렀습니다. 내놓아라. 머슴이 들고 있던 것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흰 자루였습니다. 3배 흰 자루. 입구가 열린 채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눈에 뼈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사람의 뼈가 자루 안에 뒤섞여 있는 것이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방금 전까지 흥정소리, 아이, 울음소리, 지게 내려놓는 소리로 가득했던 장터가
귀가 멍할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오, 양금돌. 양금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르겠소. 모른다고? 김재읍의 목소리가 한음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 선산봉분 속에서 나온 것이요. 우리 증조부의 뼈가 당신이 묻어넣은 이 자루 안에 짐승뼈처럼 뒤섞여 들어있었소.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봉분을 팠다고? 남의 묘자리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양금돌은 눈을 깜봤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부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단호하게. 김서방,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나는 우리 선산에 조상 이장을 했을 뿐이요. 마을 어른들도 다 보셨소. 이장 어르신도 보셨고, 박노인도 보셨소. 내가 왜 남의 선산을, 증인들이 본 것은 거치오. 김재흡이 끊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봉분을 파고 뼈를 꺼내고 자루에 담아 빗겨난 자리에 쑤셔 넣었소.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다시 덮고 당신 조상을 그 명당 자리에 올려 앉혔소. 마을 사람들이 본 것은 그 이후의 일이오. 당신이 연출한 그 이후의 일. 양금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소. 그 자루가 내 것이라는 증거가. 증거. 김재흡은 낮게 웃었습니다. 조소가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흙이 증거요. 흙이요? 우리 봉분의 흙색이 달랐소. 당신이 판 자리와 덮은 자리가 달랐소. 오래된 봉분은 그렇게 쉽게 삽이 들어가지 않소. 그리고 뼈를 담은 자루가 오래된 봉분의 중앙이 아닌 빗겨난 자리에 박혀 있었소. 그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이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이장을 한 것이 2년 전 봄이요. 그 봄에 우리 봉분에 손을 댄 것도 봄이요. 그리고 그 봄부터 지금까지 당신 집안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소. 논이 2배로 늘었소. 창고에 곡식이 넘쳤소. 그것이 남의 땅 덕이라는 말씀이요? 당신이 이장을 한 자리가 어디요? 양금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선산 바로 그 자리, 소나무 새 그루 아래요. 당신이 마을 어른들을 데려가 보여준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당신 것이 되었소? 산이 당신 것이요? 그 자리가 원래 당신 땅이요? 장터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수십 명이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안악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지게를 맨 짐꾼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양금돌을 향했습니다. 양금돌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그 자리는 임자 없는 산이요. 내가 이장하기 전에 임자 없는 산. 김재흡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안이 40년을 쓴 선산이 임자 없는 산이요? 우리 증조부가 40년을 누워 계신 자리가 임자 없는 자리요? 문서가 없었소. 나는 문서를 확인하고. 문서. 김재흡이 지팡이를 마당에 탁 짚었습니다. 조상의 뼈를 파내는 데 문서가 필요하오? 살아있는 조상의 자리를 훔치는데 문서가 방패가 된다고 생각하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런 못된 놈이 남의 조상 뼈를 자루에 담았다고? 그러면 2년 동안 부자 된 것이 그 덕이란 말이야? 웅성거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양금돌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에워싼 사람들의 눈빛이 모두 달랐습니다. 혐오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최참봉이 골라준 자리요. 나는 그저 직관의 말을 따랐을 뿐이요. 그 자리가 남의 선산인 줄은 몰랐다고?
이번에는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장 어르신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흰 수염을 단 이장이 사람들을 해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양금돌, 나한테 이장한다고 했을 때 뭐라 했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뭐라 했어? 어르신, 우리 조상 맷자리가 흉지라서 옮긴다고 했잖아. 북쪽 산에 자리를 봐뒀다고 했잖아. 그 자리가 김씨네 선산인 거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소나무 새 그루 자리를. 양금돌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세웠어. 마을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세웠어. 우리가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봤잖아. 우리가 본 건 당신 조상 이장이었는데 그 아래에 김씨네 뼈가 있었다고? 어르신, 저는 우리를 속였어. 우리를 다 속여 먹었어. 장터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관아에 고발해야지. 저런 놈은 형벌을 받아야 해. 남의 조상 뼈를 자루에 담다니 사람이 할 짓이야? 쾅! 누군가가 발을 굴렀습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좁혀들었습니다. 양금돌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옆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사람이었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그를 애워싼 사람들의 눈빛이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김재읍이 손을 들었습니다. 물러서시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군중이 멈추었습니다. 김재읍이 양금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끓는 것을 억누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어제 여주 관아에 소장을 냈소. 장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찬송이요. 묘지를 둘러싼 소송이요. 관아에서 조사가 들어올 것이요. 그때 당신이 직접 해명하시오. 양금돌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관아에 최참봉도 불러야 할 것이요. 그 노인이 얼마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니 양금돌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재읍은 흰 자루를 다시 머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양금돌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증조부의 뼈는 내가 직접 모셔 다시 안장할 것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그가 지나가도록 양금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손가락질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햇살이 그에게는 뜨겁지 않고 차가웠습니다. 맨바닥에 선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양금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안악들의 입을 통해 소식이 이미 마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금돌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벽을 등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손에 묻었습니다. 관아 소장이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장터에 수십 명이 들었습니다. 이장 어르신이 증인으로 섰던 것이 이제 반대로 자신을 올가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 증인을 세우고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장을 치렀던 것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어찌 일이 됐는가? 그는 손바닥 위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창 너머에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방 한편에서 막내 수봉이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복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복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가만히 열었습니다. 대복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뺨이 홀쭉했습니다. 2년 전 봄에 다부지고 건강하던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오래 갉아먹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양금돌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양에 과거 보러 보내고 싶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었던 장남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양금돌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2년 전 아버지 묘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눈물은 확실히 진짜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멀리 북쪽 산이 어둠 속에 검은 윤곽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양금돌은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뼈를 돌려놓으시오. 최참봉의 말이 들렸습니다. 이제 돌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관아 소장이 들어간 마당에 밤중에 산에 올라갔다가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죄가 되었습니다. 김재읍이 이미 뼈를 수습했습니다. 봉부는 이미 파헤쳐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최참봉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오. 그때 그 말에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은자를 거두어 들고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 이른 봄 새벽 화개골 살인문을 두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했습니다. 알면서도 했습니다. 양금돌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비는 것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아들인지, 김씨 조상인지, 그냥 무릎이 꺾였습니다. 봄찬 흘 위에 무릎을 꿇고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왔다고, 봄이 왔다고 연못 어딘가에서 개구리들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상하게도 슬펐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주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방과 포교 둘이 양금돌의 집 앞에 섰습니다. 양금돌을 관아로 데려오라는 사또의 명이요. 양금돌은 갓을 쓰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대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봉이 어머니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대복의 방 창문이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대복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양금돌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비가 잘못했다고.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걸었습니다. 포교가 양옆에 붙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마을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먼저 허리를 굽히며 말을 걸던 그 사람들이 이제 팔짱을 끼고 눈을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을 내렸습니다. 양금돌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 아래 봄 흙이 물컹거렸습니다. 진달래꽃이 하나가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털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의 신문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양금돌은 처음에 부정했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최참봉이 골라준 자리이고 자신은 그저 직관의 말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아 포교들이 최참봉을 데려왔습니다. 화개골 낡은 초가집에서 최참봉을 잡아왔습니다.
70 가까운 노인이 포교에게 끌려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신문을 받기 전 그는 양금돌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참봉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자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자 7냥을 받은 것, 봉분을 함께 판 것, 유고를 자루에 담아 안매장한 것, 봉분을 복원한 것, 이장 의식을 합법인 것처럼 꾸민 것,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숨김없이 사또가 양금돌을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양금돌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아의 마루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최참봉의 진술이 사실이냐? 예. 김씨 선산인 줄 알았느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포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기가 붓을 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산송에서 묘지를 불법 침탈하고 타인의 유고를 훼손한 죄는 형률에 따라 엄히 다스린다. 양금돌은 이 자리에서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의 처함을 선고한다. 쾅! 사또의 봉이 마루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양금돌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관아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진달래 향이 실려왔습니다. 2년 전 그 봄과 똑같은 향이었습니다. 그 봄날 새벽 살인문을 두드리며 모든 것을 시작하던 그 봄과 꼭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꼭 같은 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1794년 음력 5월이었습니다. 봄꽃은 이미 졌습니다. 잎이 무성해진 나무들이 한낮의 햇볕을 머금고 짙은 초록을 되리웠습니다. 논에는 모가 심겼고 개울에는 물이 풍성했으며 어디서나 여름이 오고 있다는 신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양금돌의 집에는 계절이 없었습니다. 관아의 집행이 시작된 것은 선고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포교 셋이 집으로 왔습니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가져갔습니다. 논문서를 가져갔습니다. 반문서를 가져갔습니다. 마당에 소 2마리를 끌어갔습니다. 안방의 장롱과 세간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아내는 마당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보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보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막내 수봉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14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2해 전 밥상에서 흰 할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제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대복의 방은 닫혀 있었습니다. 유배지는 전라도 끝자락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정해준 유배지는 여주에서 500리 길이 넘는 먼 곳이었습니다. 포교 하나가 동행하여 그곳까지 데려다 줄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양금돌은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미숫가루, 마른 포가 든 보따리였습니다. 관아가 가져가고 남은 것들 중에서 챙긴 것이었습니다.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짠을 눈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양금돌은 그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수봉이 아버지의 바지춤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꼭 잡았습니다. 양금돌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마나 작은지 그제야 보였습니다. 수봉아, 예, 어미 잘 모셔라. 예, 형도 잘 살펴라. 수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금돌은 대복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대복은 요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을 등지고 무릎을 세우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몸이 더 여위었습니다. 관아 일이 있던 동안에도, 그 소란한 며칠 동안에도 대복은 이 방에서 저 자세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그 몸의 일부를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대복아,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가십니까? 그래. 언제 돌아오십니까? 양금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배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판결은 무기한이었습니다. 왕명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모르겠다. 대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응. 저는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대복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자꾸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양금돌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이 오고 있는 계절인데도 아들의 손이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대복아, 아비가 잘못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 벌을 받는 것이다. 너는 아무 죄 없다. 예, 건강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양금돌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돌아서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대복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소나무가 보입니다. 저 방에서 북쪽을 보면 항상 소나무가 보입니다. 양금돌은 그 말을 등으로 받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습니다. 포교가 옆에 붙었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날들은 씁니다. 전라도 끝 작은 포구 마을의 배소가 정해졌습니다. 허름한 방 한 칸, 하루 한 끼, 겨우 나오는 밥, 마음대로 마을 밖을 나갈 수 없는 생활. 양금돌은 그곳에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소식은 드문드문 왔습니다. 수봉이 가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또박또박한 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유배 간 지 2달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형은 여전히 같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유배 간 지 5달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여위셨습니다. 형이 밥을 잘 드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웃 마을 사람이 포구에 왔다가 전가를 가져왔습니다. 전갈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장남 대복, 음력 7월 20날 새벽의 별세. 양금돌은 그 전가를 받고 이틀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소 방 한 칸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에 거무튀튀한 석가래를 보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복이 죽었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확인한 사인은 심혈로 인한 급사였습니다. 새벽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북쪽 벽을 향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양금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세가 눈에 선했습니다. 대복이 밤마다 취하던 그 자세.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북쪽을 향하던 그 자세로 결국 간 것이었습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소나무가 보입니다. 불렀던 것이 결국 데려갔습니다. 양금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눈에서만 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이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왔습니다. 1795년 음력 9월이었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계절이었습니다. 갈매골의 논에도 벼가 익었겠지. 그러나 그 논은 이제 양씨 집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아가 몰수한 땅이었습니다. 양금돌은 배소에 앉아 멀리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수봉의 편지가 왔습니다. 유배 간 후 처음으로 아들의 글씨가 아닌 편지였습니다. 누군가 대신 써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난달 보름날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가신 뒤로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웃마을 아재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편지 끝에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15살 아이의 눈물이 번진 자국이었습니다. 양금돌은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손 안에서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갔습니다. 장남도 갔습니다. 집도 논도 소도 곡식도 다 갔습니다. 남은 것은 이웃 마을 아재. 집에 얹혀 사는 15살 막내 하나와 500리 유배지에 갇힌 자신뿐이었습니다. 2년 전 봄, 창고에 곡식이 넘쳤습니다. 마당에 소가 2마리였습니다. 논이 17마지기였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꼭 2년 전의 봄에 소나무 새 그루 아래 삽을 꽂던 그 순간부터 쌓았던 것만큼 정확하게 무너졌습니다. 가져간 것만큼 정확하게 빼앗겼습니다. 땅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 최참봉의 말이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음력 9월 20날 갈매골의 서리가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보니 서리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도 채마밭에도 지붕처마에도 하얗고 차갑게 마을 사람들은 서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가을이 왔구먼. 추수해야지. 북쪽 산의 소나무 새 그루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김제읍이 다시 모신 증조부의 봉분 위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새로 단단하게 다진 봉분이었습니다. 회를 제대로 다진 봉분이었습니다. 김제읍은 이른 아침 그 봉분 앞에 섰습니다.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이제 편히 계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면서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양금돌의 집이었던 곳이 보였습니다. 이제 빈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마당에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김제읍은 그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참봉은 어찌 되었을까요? 관아의 판결에서 그는 양금돌과 공모한 죄로 장형 20대를 받았습니다. 이른 가까운 노인의 몸에 가해진 장형은 혹독했습니다. 그는 화개골로 돌아왔지만 몸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최참봉은 홀로 초가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이웃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가 발견했을 때 그는 방 안에서 북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듯, 마치 무언가가 와서 데려가기를 기다리듯. 유배지에서 양금돌은 이듬해 봄까지 살았습니다. 1796년 봄이었습니다. 전라도 포구 마을에 봄이 왔습니다. 바다에 해풍이 불었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환했습니다. 배소 방에서 양금돌이 발견되었을 때 그는 자리에 누운 채였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2 손이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고 얼굴 방향이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포구 마을 사람 아무도 그의 고향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관아에서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작은 언덕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봉분도 없이, 표지도 없이, 이름 없는 자리에 수봉은 살았습니다. 이웃 마을 아재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며 살았습니다. 15살부터 스스로 밥벌이를 했습니다. 그를 알았고 손이 부지런했고 입이 무거웠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훈장 일을 거들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른이 된 수봉은 아버지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나 가끔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에 서리가 내린 아침에 그는 혼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 무슨 표정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갈매고래 봄은 그 뒤로도 왔습니다. 소나무 새 그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봉부는 단단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봄마다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마다 매미가 울었고, 가을마다 벼가 익었고, 겨울마다 땅이 얼었습니다. 자연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했습니다. 흙이 기억했습니다. 뿌리가 기억했습니다. 소나무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노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으면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설이 내린 가을 아침에, 술 한 잔 기울이는 겨울 저녁에 남의 명당을 훔친 자가 있었는데 그 집안이 씨가 말랐다더라.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뼈보다 오래, 봉분보다 오래, 판결문보다 오래.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사자성어를 올립니다. 자업자득.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양금돌의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스스로만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탐욕이 지은 업은 아무 죄 없는 장남 대복에게로 흘렀습니다. 아내에게로 흘렀습니다. 15살 수봉에게로 흘렀습니다. 탐욕은 자신만 태우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태웁니다. 땅이 기억하는 것은 문서가 아닙니다. 핏값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금돌의 아내였다면 이장을 하던 그날 새벽 남편이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느꼈다면 여러분은 물었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셨겠습니까? 그 침묵이 공범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로서 당연한 것인지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